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과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2025년이 이제 됐어요. 올해 소비 추세와 트렌드를 예측해 보려면 먼저 경제 상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이게 뭐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지체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어떤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그런 역할로 본다면 주요 지표들 같은 것들도 안정적이지만 그대로 지체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 공포 지수라든가 리스크 지수 같은 것들 역시도 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이제 2025년에는 가파른 어떤 성장 또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또 큰 위기 징후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수출 산업이 호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어떤 소비 침체 불경기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한 저성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그 예측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해는 어떤 트렌드 방향 자체가 위든 아래든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언택트, 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전 세대가 이제 투자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머니러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성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보단 그런 디테일한 변화에 집중하는 양상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보다는 오히려 오늘 현재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시적인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나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좀 거시적인 움직임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이런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5년 트렌드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기후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도 알겠고 감수성도 뭔지 알겠는데 이 기후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낯설단 말이에요. 과연 기후 감수성이란 어떤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후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우리 기상 이변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작년이죠. 2024년도 7월 21일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됐거든요. 무지하게 더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때 학생들이 반팔 입고 시험을 또 봤었고 정말 뭐 이제는 보일링 얼스라고 할 정도로 끓는 지구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끓어오른 지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좀 주위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 감수성도 역시 기후의 변화에 기민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후가 이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커피나 뭐 설탕이나 카카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뭐 폭우나 폭설, 폭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손실 규모가 33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330조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날씨가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후 감수성 시대에 소비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까? 날씨가 여러 가지 우리 소비 생활을 바꿔놨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아이템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러브버그라고 하잖아요. 동양 하루살이 이것들을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가정용 포충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집중 호우 기간에 비상 탈출할 수 있는 망치 같은 것들도 네네. 이렇게 잘 팔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도 재배지 자체가 많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죠. 사과 재배지도 올라오고 있고 한라봉도 정읍이나 충주 같은 데서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징어가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오징어를 그 금징어라고 네. 하고 심지어 너무 없다고 해서 업징어 이렇게 네네. 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장마철을 이제는 우기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서 일상적인 방수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레이니 룩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휴양지가 바닷가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이제 시원한 나라, 북유럽 국가나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고랭지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이제 쉬는 게 또 이런 어떤 쿨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비즈니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똑똑한 기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막 불어오니까 주로 미국은 목조 주택이잖아요. 전부 다 폐허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재난에 강한 돔형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해 보험 같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폭우 보험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여행을 갔는데 이게 40도 이상이 지속된다면 그 여행비의 100%를 보상하는 폭염 보험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쪽에서도 다양하게 또 네네. 이런 패시브 하우스나 자동 환기창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그야말로 기후 그 감수성에 그 잘 대응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그야말로 필수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후 감수성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이런 기후 감수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지칭을 합니다. 80억 인구의 조별 과제다. 조별 과제. 예, 네네. 80억 인구의 전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후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자발적인 실천 같은 것들 그게 안 되면 또 나라에서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네네.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2025년 글로벌 트렌드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그라데이션 K입니다. K라고 하면 뭐 익숙하시죠?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때 그라데이션 K도 같은 K인가요? 네, K가 이제 코리안 컬처의 그 K이죠. 네네. 사실은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제는 거죠. 예.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 K라는 게 그라데이션 개념처럼 이제 펼쳐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사람들 우리 원래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게 이제 대한민국은 유관 전통을 자랑하는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그런 교육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네네. OECD 기준으로 이제 다문화 인종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 5%를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런 K 그라데이션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총 인구의 5%가 그 외국인 비중이 되어 있는 이제 다문화 국가 그렇다고 해서 다민족 국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다문화 국가가 된 그 대한민국의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사람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보면 350군데가 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종이 아니라 언어 능력으로 학생을 분류한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다문화
다국어 문자 발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공장, 또 건설 현장, 식당, 논밭 같은 농수산업 이런 데 보면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동료도 증가하고 있고 현대차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데들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국산 그 내수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가 최초로 외국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밖에서도 이제 문화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몽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몽탄이 몽골 동탄 신도시다. 몽골 동탄이요. 네, 몽골에 가면 동탄 같다라고 해서 거기 가면 네네. 우리나라 뭐 편의점부터 해서 한국식 아파트가 즐비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여기 완전히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식품이나 음식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흑백 요리사 뭐 이런 인기도 있고 해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치킨 같은 건데. 치킨. 근데 그 치킨의 본고장인 KFC 그 브랜드가 네네. 외국에서 마케팅할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안 하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렇게 진짜요? 예,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K한 게 굉장히 힙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켄터키보다 코리아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 다채로운 색깔의 K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 글로벌 트렌드 다음 키워드는 기술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가장 혁신적인 무기, 바로 페이스테크입니다. 이 표정을 딱 그렇게 짓고 있으면 기계라도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에 표정을 입히는 기술,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안내 로봇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또 다른 이렇게 구현되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인상 그 3초 이내에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 무생물인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 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배달 로봇이나 공항의 안내 로봇 같은 게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 효과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네네. 인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표정을 지으면 감정이입하기도 쉽고 공감하기도 쉬워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로봇의 완성도를 정교한 기술보다는 오히려 이런 풍부한 표정, 이런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 느낌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는 기계가 위로를 넘어서 감동까지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기계에다가 표정을 입히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에게 이제 표정을 입히게 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지 오류요? 예, 직관적인 어떤 UX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 기술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도로 유도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주차할 때도 빨간불, 파란불 켜졌으면 파란불에 주차해야겠다 이렇게 네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아.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어포던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어포던스를 높이는 중요한 그런 기술이 이런 페이스테크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2025년 글로벌 트렌드 이제 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공진화 전략,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공진화 전략이 무슨 뜻입니까? 예, 공진화, 코에볼루션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자연 생태계에서 처음 등장한 그런 용어입니다. 자연 생태계요. 예, 예전에 이제 마다가르카 섬에 다윈이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둥이가 긴 꽃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여기에 딱 맞게 진화된 곤충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다윈 사후에 보니까 그리고 주둥이가 긴 그런 박각신하방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함께 네네. 예,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공진화의 그 자연생태계 개념인데 비즈니스 어떤 주체들이 이런 열린 경제 생태계에서 서로 공동 성장해가는 거죠. 협력하고 또 제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결국은 더불어 성장하는 게
이제는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런 공진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진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이 진화한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진화 전략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낮은 단계는 폐쇄적 자족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제품군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렇죠. OS도 그렇고 네네. 그 제품과 서비스, 자기들 제품과 서비스끼리만 이제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사면 다 애플만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엔 이게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은 데서 반독점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있어요. 네. 계속 오픈해라, 개방해라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구시대적인 이제 이런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제휴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진화 단계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카투홈 같은 거죠. 홈투카. 네네. 차에서 가전 제품을 컨트롤하고 음. 집에서 또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그게 이제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경쟁사끼리도 이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집 안에 가전 제품에 LG 가전이 있고 삼성 가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앱을 깔죠. 그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 앱으로 삼성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LG 가전까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홈 커넥티비티, 네. 집안에서 연결성을 경쟁자끼리도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자끼리도 공진화되고 있고요. 공진화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지역 경제나 로컬 또 시장에서도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광장 시장이나 경동 시장 같은데 네네. 보면 유명 브랜드 커피 브랜드가 중앙에 입점하고 대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막 열고요.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그 정말 유니크한 그 아이템들 그것들을 네네. 더 발전시키는 거죠. MZ 감성에 맞게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진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즘엔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잖아요. 지역 네. 소멸이라는 그런 위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영도에서도 이런 지역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해서 소멸해가는 이 지역을 살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더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마을 호텔 같은 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마을 생태계가 공진화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호텔에 이제 숙박을 할 때 일본에서 그 마을에 있는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호텔방으로 개조하고 그 호텔 프런트는 기모노 상점에서 체크인을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조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마을에서 맛집을 또 섭외해서 맛있게 먹고 저녁 때 이자카야에서 즐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60년 된 온천탕에서 뜨끈하게 피로를 푸는 거. 네네.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의 어떤 자생적인 생태계가 공진화하는 개념이 네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공진화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25년에 공진화가 트렌드가 되는 배경은 그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공진화가 되면 더 흥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흥미도 있을 수 있고 편의성을 또 편의성. 증대시켜 줄 수 있죠. 네네.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가전을 또 컨트롤하고 네네. 경쟁사끼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공진화 전략이라는 게 아무래도 산업적인 고도화나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가 되잖아요. 네네. 디지털 경제도 활성화되면서 이런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핸드폰 생태계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픈 소스 기반으로 계속해서 공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인공지능 생태계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공진화하고 있고 또 우리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자동차가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독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또 UAM 같은 그런 항공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그런
그 공진화 생태계가 이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대응이 참 어려운 격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5년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